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자, 미국 증시가 어제 하루 쉬어가더니 오늘은 다시 한번 급격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7%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1.9%로 급격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파월 의장이 50bp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에 따라서 이날은 많은 글로벌 월가의 투자가들도 5월과 6월에는 50bp가 연속으로 2차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잠시 후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유가 급등세가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다소 진정된 점도 시장 상승의 보탬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기다리던 테슬라의 유럽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는 소식과 함께 테슬라의 주가도 거의 7%에서 8%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019년 5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시 한번 급격한 반등세를 보일 수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마감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채린 앵커입니다. 네, 현지 시간 화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전일 전해졌던 파월 의장의 발언을 잘 소화해 가면서 상승으로 다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어제는 필요하다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시켜야겠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는 부담으로 다가갔죠. 그렇지만 오히려 오늘은 그만큼 연준이 지금 경기 상황을 강하게 해석하고 있구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면서 3대 지수 이렇게 장중 내내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P 500, 나스닥 지수 각각 1%대 상승 마무리를 짓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한편 전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전해진 이후에 월가 IB들은 향후 연준의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 조정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파월 의장의 이 구체적인 워딩에 주목을 했습니다. 1월 FOMC에서는 파월 의장이 금리를 steadily, 영어 단어로는 서서히, 차근차근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어제 연설에서는 expeditiously, 신속하게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 향후 금리를 50bp 올리겠다라는 시그널이었다고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바로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 5월, 6월 두 차례 연속 50bp 인상을 점치고 있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4차례 FOMC에서는 25bp 인상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UBS에서도 이런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런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국채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국채에 대한 매도 행렬이 이어지면서 국채 수익률은 반대로 오늘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전일 2.3%대 진입을 한 데 이어서 오늘 9bp가량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죠. 현재 2.38%대까지 올라서면서 거의 3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 속에서 섹터와 종목별 등락 현황 어떻게 나뉘는지 섹터별 보겠습니다. 오늘 빅테크주들이 이끌고 가는 하루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임의 소비재, 그리고 기술주 1%에서 2%대의 강세로 지수 상승을 주도해가는 하루였고요. 금융주들 금리 상승의 수혜를 받아서 1.6%대 역시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에너지주만 0.7%가량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전해진 이후에 부진했던 빅테크주들 일제히 강한 하루였습니다. 애플과 구글, 메타, 아마존까지 모두 2%대의 강세를 나타내줬고요. 테슬라 역시 7.9% 뛰어오르면서 $990 수준 회복을 해줬습니다. 금리 상승의 수혜를 받아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특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가 3%, 4%의 강세로 섹터 상승을 주도해 갔고요. 시클리컬 테마 내에서는 나이키의 강세 역시도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북미 지역에서의 수요가 특히나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어닝 비트, 또 매출 비트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또한 가이던스를 통해서 향후 12개월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오늘 2.23%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번 실적 발표가 전해진 이후에 나이키야말로 공급난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이동시키고 잘 팔고 있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다. 이런
평가를 전해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차트를 열어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밈스탁인 게임스탑부터 봐야겠습니다. 뚜렷한 원인 없는 급등세를 장중 내내 연출했는데요. 지난주에 기대보다 실망스러운 주당 손실을 기록하고도 주가는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밈 트레이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대표적인 밈 주식 가운데 하나인 AMC 엔터테인먼트 역시도 장중에 10% 넘는 급등세를 함께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인 데이터도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BTIG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사업 성공이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전해졌고요. 데이터도그 주가는 6% 급등 마무리를 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의 이커머스 대장주인 알리바바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규모를 기존의 15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확대한다라고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이후 오늘 주가는 11.2% 뛰어오르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자 신원 확인 소프트웨어 업체인 옥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타닷컴의 내부 관리 시스템 화면이 해킹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해킹된 스크린샷 화면이 또 이후에 텔레그램과 트위터를 통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소식에 프리마켓에서 한때 10%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에 이 악성 해킹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CEO의 트윗이 전해짐에 따라서 낙폭을 좀 많이 지운 채 그래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1.76% 하락하면서 166달러 선에서 오늘장 문을 닫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해 봅니다. 국제 유가는 전일 크게 뛰어오른 이후에 오늘 이렇게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2% 하락하면서 108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금 가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파월 의장의 강경 매파 발언을 주시하면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금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0.4% 하락하면서 온스당 1920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고요. 애프터마켓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4가지의 키워드를 선택해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유럽은 참는 듯이라는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그 수입 금지 조치죠. 금수 조치를 유럽은 좀 참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CNBC에서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유럽연합, 그러니까 EU에서 즉각적인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 금지를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다른 동맹국들도 좀 동참하기를 바랐는데 이 에너지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다른 동맹국들은 사실은 참여가 좀 미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실제로 지난 2020년 기준으로 EU 원유 구입분의 25%가 러시아산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이 또 참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좀 이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폴란드라든지 발트해 국가들은 좀 찬성 의견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독일이라든지 헝가리 등의 국가는 금수 조치에 따른 가격 급등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U 관계자는 논의는 계속되겠지만은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더 극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이번 주에 결정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인플레가 걱정되는 때에는 유가 급등만 피하더라도 인플레 우려를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금수 조치를 안 한다고 하니까 유가도 뭐 다소 안정되는 분위기고요. 이게 시장 반등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각국의 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상황과 함께 미국과 유럽의 입장을 좀 다르게 펼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원유뿐만이 아니라 뭐 가스 그리고 석탄에 대한 수입을 전면적으로 좀 금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이 또 연말까지 원유를 금수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EU는 가스의 3분의 2는 감축을 하겠다. 러시아산 가스의 그런 공급분의 3분의 2는 감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입장이 다른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원유 수입분의 단 3%만이 러시아산입니다. 그리고 영국 역시도 수요의 8%만 러시아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EU와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이고 EU는 뭐 원유에 대한 의존도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가스에 대한 의존도도 40%나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입장차가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U 측에서 푸틴 대통령이 더 극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추를 해본다면은 이 CNBC가 역시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은 생화학 무기 등을 활용하는 것을 더 극악한 행동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이 명백하게 생화학 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참았지만은 앞으로 뭐 금수 조치가 이후로부터도 나올 가능성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유 시장이 뭐 일시적으로 안정된 것 같아 보이지만 만약에 러시아의 이 군사적 행동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유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겁니다. 자, 5, 6월에 50bp, 5, 6월에 5월과 6월에 50bp 인상 가능성이 시장에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트레이더들이 지난주에 비해서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에 계속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과 6월에 연속적으로 50bp 인상이 있을 것의 높은 확률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전날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면서 50bp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에 따른 시장 반응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월 50bp 인상 가능성은 73%다. 그리고 6월에 50bp 인상 확률은 63%라고 설명을 했고요. 연준이 긴축 사이클을 종료하기 전까지 최종 금리 수준도 치솟고 있습니다. 연방 기금 금리는 2023년 9월까지 2.75%에서 3%까지 오를 것으로 시장 참가자들은 베팅하고 있고요. 자, 골드만삭스 역시 비슷하게 그런 의견을 펼치고 있는데 향후 두 차례의 FOMC에서 연준은 50bp씩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금리 전망도 3에서 3.25%로 유지를 했고요. 자, 골드만삭스는 JP모건과 더불어서 일찌감치 더욱 강력한 긴축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던 IB입니다. 2월 들어 연준이 9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했던 곳이 바로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시장 중론이 5월과 6월 50bp 인상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자, 소위 우리가 빅스텝이라고 하는 이 50bp 인상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상당히 두려워하던 그런 이슈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차례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강력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이제 50bp 인상에도 상당히 둔해졌는데 금리 인상이 둔해졌다고 봐야 될까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 충분히 좀 둔해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긴축에 따른 부작용보다도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더 시급하다라고 느끼고 있다. 이 점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기존에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났죠. 근데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 갈등을 겪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페퍼스톤이라는 기관에서 이 마켓워치 기사에서 인용을 한 기관인데 시장이 신뢰가 가는 크레더블한 그런 연준이 강한 연준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보다는 금리가 상승한 것을 오히려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50bp 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뭐 견고하게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수 레벨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3월에 어떤 25bp를 결국은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리고 5월에 50bp 인상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는 그 시점이 나스닥이
약세장에 진입해 있던 그런 시점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레벨이 부담스럽지 않다 보니까 뭐 어떤 똑같은 이슈를 받아들이더라도 이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작용을 했다. 이런 시장의 얘기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펀드스트레이트의 톰 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나쁜 소식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 초부터 우리가 뭐 리스크 어워드, 리워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리스크 대비 기대 보상이 계속해서 뭐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고평가된 상태에서 25bp 인상한다는 얘기와 그리고 시장이 많이 떨어져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 상태에서 50bp 인상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체감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각각의 이슈가 있죠. 뭐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 갈등 이슈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받아들일 때 그 당시에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느냐 아니면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떠나려는 심리가 강하느냐 이 시점 뭐 결국은 주식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고 그러니까요. 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인 지수 레벨이 그 당시에 어떠느냐 이런 것도 시장의 뭐 분위기에 방향성에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극적인 부활인데요. 저도 게임스탑 지난 밤 사이에 주가 크게 오르고 뭐 AMC도 오르고 이런 거 봤는데 밈스탁의 부활이 다시 한번 전조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아,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요즘에 인터넷에서 부활 앞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네. 뭐뭐같이 부활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근데 또 쓸 수는 없어가지고 극적인 부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게임스탑에 대해서 좀 이제 밈스탁 열풍이 좀 부활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게임스탑 주가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30% 이상이나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봤던 밈 주식 열풍이 극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투자 정보 제공을 하는 더스트릿이라는 기관에서도 냄새는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게임스탑의 주가가 지난 3월 14일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6거래일간에 60% 가깝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강력한 랠리가 나타났던 것이 작년 6월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이제 개미들의 집중 매수로 쇼스 퀴즈가 야기화됐다. 그리고 밈 열풍으로 인해서 4주간 게임스탑 주가가 2배 정도 상승을 했고 뭐 $300 상회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단기 랠리가 나타난 것이 굉장히 모처럼 많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발표된 실적으로는 랠리의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또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제 밈 주식 열풍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그때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분기 매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물론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어떤 게이밍 콘솔 그 교체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부문이 부진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상 밖의 손실을 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랠리가 펼쳐진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적도 만족스럽지 못한데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거는 밈 주식의 열풍이 다시 한번 부는 전조가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날 AMC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도 급등을 했잖아요. 그럼 밈 주식 부활의 조짐이 실제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에이프 위즈덤이라고 이제 레딧에서 미국 투자자들, 개미들이 얼마나 많은 이 종목들을 언급을 하느냐 이런 네네. 거를 집계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에이프 위즈덤을 따르면은 게임스탑이 최근 하루 동안 레딧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입니다. 멘션이 1,200건 이상이었다고 하고요. 최근 24시간 동안에 415%나 늘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또 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다는 점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투자정보 웹사이트 시킹알파에서는 이른바 감마 스퀴즈의 가능성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을 특정 가격에 판매하는 옵션을 판매한 기관이 주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 매집을 하는 겁니다. 주식을. 결국은 이제 숏스퀴즈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게 주가 폭등을 야기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진짜로 이게 뭐 숏스퀴즈의 다시 한번 좀 부활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도 있는데요. 이 공매도 잔고가 지난달 말에 야후 파이낸스 기준으로 25%에 불과했고요. 현재도 뭐 18% 정도의 시킹알파 따르면은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공매도 잔고가 100%를 훌쩍 넘었었기 때문에 숏스퀴즈에 따른 좀 랠리가 유효했던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더스트릿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밈 열풍이 부활하면서 게임스탑의 주식이 다시 뭐 달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은
반대로 심각한 조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또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네. 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댄스 삼매경이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또 공식 석상에서 춤을 췄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저씨 댄스였나요? 맞아요. 뭐 춤을 잘 추시는 분은 아닌데 워낙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기도 하니까 그 춤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일단 그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춤을 선보인 곳은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이 리본 커팅식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자, 원래 작년 연말을 기대했었던 유럽 생산 공장이 드디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독일 당국의 조건부 승인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었죠. 이날은 리본 커팅 세러머니와 함께 실제 본격 양산에 들어간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자리에서 테슬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진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테슬라의 베를린 공장은 연 50만 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최초 몇 주 만에 초도물량 2,0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또 테슬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독립 리서치가 있습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라고 하는데요. 자, 이곳에 따르면 테슬라 기가 베를린은 이제 첫 6주 만에 주당 1,000대를 생산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올 연말이 되면 주당 5,000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이 독립 리서치에서는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순수 전기차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곳은 또 단연 유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럽의 수요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까지는 이 유럽의 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유럽 현지 생산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유럽의 생산 공장은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유럽 생산에 들어간 테슬라에 대해서 월가의 최근 투자 의견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더 궁금하더라고요. 테슬라 역시 고밸류 기업이잖아요. 금리 상승기에 테슬라는 그런 영향을 안 받을까요?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들어갔지만은 타 전기차 업체들이랑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뭐 인터넷상에서도 뭐 다시 보니까 선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테슬라가 선녀인 거죠. 왜냐면은 이 다른 기업들은 지금 뭐 차를 파는 그런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이익을 내는 규모라든지 뭐 적자 기업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차치를 하고 본다면은 충분히 이제 테슬라가 이익을 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견고한 기업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최근에 전기차 섹터 내에서 또 부각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생산 차질에 또 직격탄을 더 많이 맞다 보니까 실제로 올해 생산량 목표치를 하향 조정을 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물론 이제 테슬라도 가격 인상을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은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다가 주가도 너무 급락하고 너무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철회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역시 테슬라가 좀 양산을 했던 그런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 대비해서 좀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베를린 기가팩토리 이 개장과 관련을 해서도 이 테슬라 관련해서 그리고 전기차 전문 매체인 일렉트랙에 따르면은 베를린에서 이제 생산을 개시하는 것이 물론 이제 물류 측면 그러니까 유럽에서 생산해서 유럽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에서의 생산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물류 측면에서 분명한 호재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에 더해서 연 50만 대 정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올해 이 테슬라의 가이던스에서 베를린이라든지 텍사스의 기가팩토리에서의 생산분은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여기서 빨리 생산을 해야지 네. 뭐 절실한 것이 아니라 생산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온전히 또 시장에서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도 지난 밤사이 7에서 8%가량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